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은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순리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리란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관리를 말합니다. 이번 편은 중국의 춘추시대 때 선량한 관리 5명, 손수고, 정자산, 그리고 공이휴, 그 다음에 석사, 일이, 이 5명의 사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5명 중에 일이라는 사람만 법관이었고 나머지 4명은 모두 그 직책이 지금의 국무총리 정도에 해당되는 재상이었습니다. 사마천이 그가 살던 한나라 무제 때 인물을 순차적으로 열전에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전 춘추시대 때 인물 순리 5명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시대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마천의 시각에서 볼 때 한무제 집권 시기에 나쁜 관리가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순리열전 다음 편에 악하고 아주 나쁜 관리를 소개하는 홍리열전을 말하기 위해서 순리열전을 그 앞에 서막으로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리열전에서 소개되는 5명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훌륭한 묵민관이 갖춰야 할 5가지 덕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손수고를 통해서는 훌륭한 묵민관은 그의 재능과 지능을 겸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자산을 통해서는 묵민관이라 하면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백성에게 다가가는 진정성을 가진,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의휴를 통해서는 묵민관은 뇌물을 받지 않는 청렴함을 지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석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묵민관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언제나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법관 일이를 통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타의 모범이 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관리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18세기 조선시대 때 학자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내용 속에서도 목민관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몸가짐에 대해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마천은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이 순리열전을 통해서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목민관이 가져야 할 5가지 자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애민정신, 세 번째는 청렴성, 그리고 네 번째는 공정성, 그리고 5번째는 스스로 책임을 짓는 책임감입니다. 역사가 태사공 사마천은 사기 순리열전 서두에 선량한 관리가 그 직분을 다하면 법과 형벌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령은 백성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형벌은 사악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런 법과 형벌이 없어도 백성들이 올바르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것 관리, 그러니까 목민관이 난폭하지 않고 사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직분을 다하고 도리를 잘 따른다면 가혹한 형벌과 엄격한 법률이 없어도 천하는 잘 다스려지기 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마천의 말대로라면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형벌이 추가될수록 그만큼 사회는 혼란스러워서 악행이 늘어나고 불공정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 이전에 윤리와 도덕 그리고 양심과 진정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법과 형벌은 최후의 보루로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법을 앞세워서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은 이미 부도덕한 사람이다라고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리열전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인물 손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고는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손수고는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겸비해서 관리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수고는 원래 춘추시대 때 초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벼슬 하는 게 아니었고 초야에서 묻혀서 사는 처자였습니다. 손수고가 젊었을 때 한 번은 산에 올라갔는데
머리가 두 개 달린 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미신에는 머리가 두 개 달린 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은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뱀을 보고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그 뱀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 손수건도 머리 둘 달린 뱀을 만났으니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는데, 손수건은 오히려 내가 뱀을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 저 뱀을 보게 될 다른 사람들이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 그들을 배려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사마천 사기 열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손수구에 대한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러면 사마천 사기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초나라 재상으로서 우고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 당시 춘추 패자 중에 한 명인 초나라 장왕에게 손수구를 추천을 해서 자기 다음을 이어서 초나라 재상으로 삼도록 천거를 하였습니다. 결국 왕이 받아들이고 손수구가 재상에 임명되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손수구는 초나라 백성들을 잘 화합시키고 또 그 관리들을 잘 선도해서 모두 이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초나라 장왕이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기존에 잘 사용 중이던 초나라 화폐가 너무 작고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화폐를 큰 화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은 새로운 화폐가 무겁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업에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번에 초나라 수도 영이라는 곳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력이라는 사람이 그 일에 관해서 재상 손수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략 3개월 전부터 시장이 혼란해지더니 상인들도 장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 시장 질서가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화폐의 3대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환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보관 내지는 저장 기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치 척도 기능인데, 이 세 가지 화폐의 기능을 잘 알고 있었던 손수구가 시장 관리인에게 시장의 문제점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뒤로 5일 뒤에 조정에 나가서 장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께서 먼저 번에 화폐를 바꾼 것은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바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관리가 저에게 찾아와서 상인과 백성들의 불만을 막 말하면서 시장 질서가 아주 어지럽고 안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청하건대 이전에 사용했던 화폐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명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손수구의 보고를 들은 초나라 장왕이 그 심각성을 바로 인지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이 내려져서 예전에 쓰던 화폐로 다시 사용되니까 사흘 만에 시장은 예전처럼 활기를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관리자는 백성의 어려움을 잘 전달받고 또 자기가 품고 있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윗사람의 어떤 실정, 잘못된 것도 잘 설득을 해서 올바르게 인도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관리자 또는 나라의 목민관, 이런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내지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또한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자기 생각도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남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자기 생각인 것 양, 소신이 있는 양 해봐야 그의 무지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손수구는 지혜롭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관리자였던 겁니다. 한 번은 춘추패자 초나라 장왕이 나라 안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물류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를 위해서 수레를 좀 더 키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초나라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끄는 작고 낮은 비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초나라 장왕은 말이 끌 수 있도록 수레의 높이도 좀 크게 하고
밖에도 좀 크게 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상 손수고가 초장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께서 법령을 자주 이렇게 바꾸고 내리시면 백성들이 따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수레를 타는 군자들은 수레에서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그러니 왕께서 수레를 키우고 높이고 싶다 하신다면 차라리 수레를 키우라는 명령보다는 대문의 문지방을 높이도록 명령을 하십시오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초나라 장왕이 수레 대신 문지방을 높이도록 명령을 하자 불과 반년 만에 백성들 스스로 수레를 높이고 바퀴를 키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만약 처음부터 수레 바퀴를 크게 만들라고 명령을 초나라 장왕이 했다면 아마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손수고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레가 작다고 해서 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들이 당장의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굳이 수레를 키우려고 안 할 것이라는 얘기죠. 대신해서 대문의 문지방을 높이도록 명령을 하면 작은 수레바퀴로 문지방을 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또 수레에 탄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불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지방을 높였을 때 자발적으로 안 되겠다, 저 문지방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수레바퀴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수레가 높아지고 결국 커진 수레를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이 끌 수 있는 적합한 크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큰 수레를 이용해서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애초에 목적했던 초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법과 규제를 정하면 불편해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규제가 아니라 방도를 준비해주면 사람들이 자연히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너찌 효과라고도 하죠. 너찌라는 책도 있죠. 이 너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똑똑한 선택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너찌라는 것은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관리자가 잘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손수고는 그 뒤로 세 차례나 초나라 재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손수고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손수고 스스로 자기 재능으로 내가 재상직을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래, 나는 재상직을 맡을 만한 인물이었어. 자존감을 쩔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손수고가 또 3번 재상에 올랐으니 3번 재상에서 해임되었죠. 근데 이때 해임될 때도 역시 손수고는 낙담하지 않았답니다. 왜냐? 해임된 사유가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처리를 했던 손수고였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손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사마천 사기에 실린 얘기가 아닌 열자에 실린 손수고가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식에게 남긴 유언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고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아들에게 훈계 유언을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손수고가 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왕께서 여러 차례 나에게 봉지를 내려주려고 했는데 나는 그때마다 거절하고 받지를 않았다. 그런데 아마 내가 죽으면 왕께서는 바로 너에게 봉지를 내려주시려고 할 것이다. 그때 너는 절대 좋은 땅을 받지 말아라. 대신에 초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있는 침고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좋지도 않고 침고라는 그 이름처럼 초나라 사람들이 귀신이 사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땅이다. 그 반대로 월나라 사람들은 그 침고라는 땅이 기운이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향후에 오래도록 소유할 만한 땅은 바로 그 침고 땅뿐이다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손수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초나라 왕이 정말로 좋은 땅을 골라서 손수고의 아들에게 화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수고의 아들은
그 땅을 사양을 하면서 대신에 저 묻을 땅, 침구 땅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이 침구의 땅을 내려주었고 그 뒤로 오랫동안 손수구의 자손들은 그 땅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은 땅이면 누구든 욕심을 내죠. 그래서 또 쉽게 빼앗기는 법입니다. 근데 나쁜 땅을 취했으니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손수구의 후손들이 그 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욕심을 내면 한없지만 욕심을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그게 복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죠. 이만큼 초나라 재상을 지냈던 관리자 손수구, 정말 재능 있고 지혜로운 관리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손수구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인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 정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자산은 백성에게 사랑으로 다가간 관리입니다. 그리고 정자산이 죽고 나서 사람들은 상당히 그를 애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산은 춘추시대 때 정나라의 대부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정나라 재상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나라가 혼란해지자 정나라 군주가 새롭게 자산을 추천을 받아서 재상에 임명을 했었습니다. 자산은 정나라의 재상이 되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자산이 재상에 임명된 지 1년 만에 사회의 경범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또 노동시장에서는 그동안 노인과 유아들이 노동 착취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매점매석하는 일이 사라졌고 3년이 되니까 이번에는 도둑과 사기꾼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째 되자 이번에는 남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이 아예 없어졌고 5년이 되니까 이제 전쟁도 없고 그러다 보니 병역의 의무도 없어져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산이 재상으로서 정나라를 다스린 지 26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자산의 죽음에 애도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산이 이제 저 세상에 가버렸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사람들이 상당히 아쉬워했다는 거죠. 사실 이 정나라의 그 위치를 보면은 중국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제나라 황궁이 패자로 있었던 제나라, 그리고 북쪽으로는 진문궁이 패자로 있었던 진나라, 그리고 남쪽으로는 초장왕이 패자로 있었던 초나라 등 이 춘추시대 때 아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둘러싸여서 어렵게 지탱해오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약소국 정나라를 재상 자산이 잘 이끌어오다가 결국 그가 죽자 이 정나라는 그 이후에 서서히 쇠퇴를 하면서 결국 전국시대 들어서 한나라에게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약소국 정나라지만 백성을 위한 훌륭한 관리자 정자산에 의해서 강대국 틈바구니 안에서도 정나라는 잘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가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관리자 하나가 잘 뽑아져 있다면 그 나라는 강대국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의휴입니다. 청렴성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자의 청렴성 그리고 백성을 향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공의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의휴는 노나라의 지식인이면서 동시에 박사였습니다. 그가 재능과 학문이 상당히 우수해서 노나라에서는 그를 재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법이 잘 지켜지고 이치에 따라서 일들이 잘 처리가 되자 사람들과 그 모든 관리들도 그에 따라서 품행이 바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로서 백성과 서로 이익을 다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특히 고위직일수록 사소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빈객이 재상 공유에게 생선을 선물로 보내왔는데 공유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빈객이 공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재상께서 생선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생선을 보낸 건데 뭐 때문에 그거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공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재상의 직분으로 있기 때문에 내 잡이 들여서 생선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선물이라고 덥석 그 생선을 받았다가 뇌물 받은 죄로 이 벼슬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면 그때는 누가 나에게 다시 생선을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뇌물을 받아 먹으면 덫에 걸려서 그나마 더 좋아하는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공직 관료들의 첨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뇌물과 청탁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기록해두기 마련입니다. 왜냐?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잊고 싶겠지만 뇌물을 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뒀다. 결정적인 순간에 뇌물 준 거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원래 이렇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대장동 불복자금 부르꼬짓을 하고 또 그 대가로 자기 자식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몰래 받았던 사건, 요즘에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들통났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 뱃속 차리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죠.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의휴를 통해서 공직자라면 반드시 공직자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회생활에 높은 지위에 있거나 갑이라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당연한 겁니다. 뇌물 받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뇌물 받으면 스스로 두려워져서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어느 날 이 공유이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채소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이가 그 즉시 그 채소밭으로 나가서 맛있었던 채소를 모두 뽑아버렸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공유이가 자기 집에서 짜는 배의 옷감의 질이 좋은 걸 알고서 당장 그 집에 배 짜는 여자를 내쫓아버리고 배를 짜는 데 썼던 배틀을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그렇게 하고서 공유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부와 배 짜는 아녀자는 도대체 어디에 그 물건들을 팔아야 한단 말이냐 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좋은 생산물, 그러니까 맛 좋은 채소,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옷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차지하면 그것을 만드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 바깥으로 내쫓은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당신들의 재능을 신껏 발휘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위 높은 관리, 즉 이 공유를 위하는 것이 아닌 각자를 위한 생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관리 내지는 목민관이다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렴성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정의와 공정의 기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석사라는 인물입니다. 사적인 관계인이 어떤 공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때 벌어지는 공정함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석사는 초나라 수왕 때 재상이었습니다. 성품은 아주 강직하고 또 청렴해서 또 정직해서 누구에게 하처먹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석사가 관할 현을 시찰하는 도중에 살인사건이 발생됐는데 그 범인을 추적해서 잡고 보니 바로 석사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재상 석사는 자기 부친을 놓아주고 도망치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진해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사람을 시켜서 초나라 소왕에게 범인이 우리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전하도록 시킵니다. 제가 만약 부친을 잡아서 관리로서의 업적을 세우면 불효가 되는 것이고 법을 무시하고 범죄자를 놓아주었으니 신하로서 불충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초나라 소왕은 정상 참작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범인을 추적하다가 잡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는 예전처럼 당신이 맡은 재상 일에 힘을 쓰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초 소왕이 재상 석사를 봐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수왕의 말을 듣자 석사는 다시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희 부친에게 사사로운 종을 두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고 군주의 법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충신이 아닙니다. 왕께서 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군주의 은혜고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은 신하로서의 직분입니다. 라고 말을 마친 뒤에 이 석사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에 칼을 찔러 자결을 하고 맙니다. 이번 석사의 사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적 인물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법에 정한 대로 다스리지 못할 거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수행하라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런 말 자주 듣죠. 봐주기 수사, 내 식구 감싸기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자기 자리는 물론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하라는 거죠. 비겁하게 변명일관하면서 감추고 속으려들지 말고 말입니다. 공정함이라는 것, 이것은 타인을 두고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행실과 결정을 두고 그것이 공정했는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더 이상은 내로남불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의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책임감 있는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의는 원래 당진, 진나라 문공 때 진나라의 법을 집행했던 법관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사건 중에서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고 나왔던 사람이 있죠. 물론 나중에 원범, 범죄자가 밝혀지는 바람에 다시 무죄로 확정돼서 복권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미 징역을 살고 나온 그거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하죠. 그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진나라의 법관 이리가 죄인의 죄상을 잘못 판결하는 바람에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리가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 자기가 잘못 판정을 해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스스로 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자 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나라 문공이 보고받고 나서 진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직에는 위아래가 있고 형벌에는 경중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당신 부하 관리의 과실이니까 그대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문공의 이 말을 듣고 법관 이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은 소관부처 수장입니다. 수장으로서 하급 관리에게 제가 권한을 양보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보다도 제가 받는 녹봉 역시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급 관리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공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진문공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 말대로 자신이 죄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또한 나에게도 죄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진문공이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이리가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법관이라고 해서 법의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법관도 형벌을 잘못 판결하면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 판결해서 사형을 내렸다면 그 잘못 판결한 법관 역시도 추구받아야 합니다. 왕께서는 저를 믿고 막정하고 엄중한 법관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사람이 죽었으니 그 죄 역시 사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응답을 하고 문공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길로 칼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의를 보면 진정한 목민관이자 법집행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바라보면 자리와 권력에만 마음이 앞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마저 감추려고 발악하는 관리들, 우리 주변에 이런 관리들 쉽게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는 마치 혼자 다 한 것처럼 떠버리고 나쁜 결과는 모두 타인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와는 관련 없다라고 하는 발뺌하는 탐과 놀이들, 그런 자들은 진나라 법관 이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현 시점에서는 색출을 해서 그에 대한 죄를 밝히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마천사학의 순리열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관리자가 갖춰야 할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예를 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등장한 사람들 5사람, 특히 손수고는 재능과 자질을 갖춘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냥 무지하면 안 된다. 유능해야 되고 유식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정자선은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애민 정신의 소유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공의휴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서도 뇌물을 받지 않는 청렴함을 유지한 관리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석사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정의롭고 공정한 관리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 1위는 자기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5가지 능력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 다음에 청렴함, 그 다음에 공정함, 그리고 책임지는 그런 5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목민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나라의 중요 목민관으로 인물을 찾아서 기용하기 위한 사전 내사 작업이라는 게 있죠. 보통 임명권자가 각 기관장이라든지 아니면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선발 기준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첫 번째는 유능하냐, 두 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청렴하냐, 그리고 네 번째 그가 공정하냐, 마지막 5번째 책임질 줄 아느냐라는 것, 이것을 잘 살펴보면 훌륭한 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순리열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급정열전입니다. 순리열전, 급정열전 이렇게 나갑니다. 그 사이 급정열전인데 나름 이 사마천이 살던 한문제 시절에 그나마 좀 청렴했다고 보는 관리 2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급정에서 급암입니다. 그리고 정의, 정당시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